고용정책과 광주 노동시장을 주제로 광주고용센터의 하창용 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창용입니다. 먼저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은 똑같습니다. 어떤 노동에 대해서 노동력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하나의 이제 균형점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일자리, 취업자가 되는 거죠. 같은 거죠. 보면 시장 자체로서는. 근데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시장 실패가 많이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보시면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제가 MB 정부 2년차, 3년차 때 고졸 취업 활성화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생기면서. 그때 이제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중심으로 썼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사무관으로 이제 그 대책에 이제 주필 비슷하게 참여했었죠.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노동시장은 저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죠? 학력을 가지고 채용합니다. 학력을 채용하다 또 뭘 보죠? 학교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OECD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OECD의 대부분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독일이나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 진학률이 높고 고학력화가 된 이유는 다 저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에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죠. 근로자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스펙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에 OECD 보고서를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버스펙에 대한, 그러니까 청년을 문제로 하면서 지금 OECD 보고서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스킬 디벨롭먼트라는 그 보고서를 보면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게 오버스펙의 문제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고학력화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동의 제약. 우리도 고용허가제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국경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력, 자기 나라의 근로자들, 자기 나라의 구직자들한테 좀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인력의 이동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은 어떻게 되죠? 제한은 초 단위로 지금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시장의 실패의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용접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접공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1D, 2D, 3D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인 자격이 있거든요. 3D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천장에 있는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는 수만 명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내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용접공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늦은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포장을 많이 씌우고 있죠.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단계가 이제 굉장히 초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정책은 뭐냐면은 결국은 오른쪽에 보시는 교육의 인력의 공급, 왼쪽에 보시는 인력의 수요죠. 경제 정책.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인력의 공급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교육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복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복지부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그때 저희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원한 대로 이제 도입이 됐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눠질 수 있는 거는 수요자한테
현금으로 주는 방식 혹은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랑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직접 지원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왜냐하면은 직접 지원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일하는 여성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노동의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복지제도라는 게 궁극적으로 노동의 공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렇게 복지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이 결국은 일자리에 영향을 주면서 이 일자리 정책의 큰 테두리로 보면 이것들이 다 융합이 됐을 때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소한 의미의 일자리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일부 대선 주자들이나 이제 외국에서 소득 중심의 성장 일본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득을 높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경제 성장을 시키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자리 정책, 협소한 일자리 정책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뭐 어떤 대책을 만드실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일자리로 포장된 일자리라고 통칭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느냐 하면 바로 저겁니다. 예전에는 성장이 되면 고용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고용이 약 6개월 정도의 후행변수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시면 성장이 되고 있는데 그 취업자 증가율 자체가 내려가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과 성장이 디커플링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장 중심의 어떤 단선론적인 그런 정책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그 경제라든지 그리고 복지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다 아울러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어떤 외부 환경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를 둬야 되느냐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세계화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GVC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서 100억 불, 1000억 불 수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폰 한 대가 만들어지면 아이폰의 부가가치가 100이라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그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요, 네 번째로 많이 가져가요. 일본이 34%를 가져가요. 그 다음 독일이 17%를 가져가고요. 우리나라가 13%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는 단순한 피상적인 명목적인 100억 불, 1000억 불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우리 지역, 우리 국가에서 가지고 오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단순 생산지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가 엮여집니다. 엮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대규모의 생산기지들이 중국으로 가면서 단순 생산인력들이 수요가 줄고 있어요. 저는 강조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뭐냐면은 고숙련 일자리는 또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기술 진보 부분인 거죠.
기술 진보 부분은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제 해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과연 기술 진보가 그 일자리를 늘릴까 줄일까에 대한 논쟁인데 주로 이제 MIT 대학을 중심으로 좀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란색 편인데요. 오른쪽 위 표를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굵은 선이 이제 그 GDP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고 밑에 있는 표가 이제 고용의 증가인데요.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이 안 늘어가는 이 디커플링 현상을 미국의 일부 MIT 교수들은 결국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기술 진보가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 생산직의 일자리는 분명하게 죽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일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화된 일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업, 이런 일자리들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블루칼라의 일자리는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는 건 공통적인데, 전반적인 일자리의 양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늘어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기술 진보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강주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제가 잠깐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강주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낮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강주는 보시면 밑에 보시면 더 낮죠. 강주보다 더 낮은 데가 하나 있죠. 울산이 낮습니다. 울산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울산이 잘 살았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울산에 워낙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우리 장치 산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산업들의 좋은 일자리들, 임금이 높은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되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실업자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통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실업률은 그래서 낮은 거고요. 강주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년과 여성의 문제이긴 한데, 울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울산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가 필요함에도 뭔가 여러 가지 미스매치라든지,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낮은 상황인 거죠. 결국은 이제 강주의 그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성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강주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강주가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그 전국 평균하고 여성의 고용률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논의를 하시면서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주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결국 여성의 어떤 낮은 고용률 부분을 해소하는 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주의 노동시장의 문제는 비경안의 문제입니다. 이 보시면 한국의 비경안이 굉장히 높죠. 위에 표를 보시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상회를 하고 일본보다도 한참 높죠. 한 7%, 8% 가까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전국을 비교한 것을 보셔도 강주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주의 일자리 문제는 여성 그리고 일부 청년들의 비경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취업자나 실업자로 끌어들이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노동시장의 틀로 봐서 노동의 공급이나 수요 측면을 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 수요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들 혹은 훈련기관들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산업구조를 지금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낮고요. 건설업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게 대부분 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굉장히 이제 낮을 수 있는 거고, 저는 특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이 자영업자 부분입니다. 밑에 표의 왼쪽을 보시면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광주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주의 소비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인 거죠. 저는 광주의 소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그 소비를 볼 때 백화점 소비가 있고 마트 소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광주의 소비가 마트 소비가 안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주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기반이 되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100% 떠밀려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막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뜯어보면은 뭐냐면은 고령자들이 저런 식으로 자영업 창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 대책을 만약 이제 만드신다면 저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자영업자가 될 만한 분들은 어떻게 그런 노동시장에 좀 괜찮은 일자리를 끌어들일 거냐. 여기에 대한 강주 이제 시를 중심으로 한 좀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특히 저 부분이 굉장히 심한 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못 들고 왔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하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종업원이 있는 사람하고 종업원이 없는 사람을 두 가지로 또 자영업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광주 지역에 누가 많이 늘어났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더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시에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 자료를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명년만리라고 KBS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의 미래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원래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죠. 딥마인드라는 회사인데 구글이 이제 딥마인드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5천억을 주고 그냥 사들여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알파고인데, 그 딥마인드의 원형을 보면 벽돌 깨기를 해요. 얘가 벽돌 깨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벽돌을 그냥 똑같이 깨요. 알까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이 벽돌이 있으면 왼쪽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공을 집어넣어 버리죠. 네.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런 식으로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동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아마존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에 보면은 큰 물류 창고가 있어요. 그 축구 경기장 한 10개 되는 물류 창고가 있는데 거기 원래 근로자들이 한 4, 5천 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근로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올려주고 적당한 시기에 자기네들이 경영이 안 좋을 때 다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류창고에 누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 그 로봇 청소기 아시죠? 동그랗고 개가 수백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얘가 쭉 올라옵니다. 손이 올라와가지고 물건을 픽 하는 거예요. 물건을 잡고 얘가 다시 배송하는데 가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일자리에 대한 환경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쿠팡이라 이런 데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나. 아직은 사람이 가서 지게차로 이렇게 물건들을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충격이 안 온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또 아마존도 있지만 예로 많이 드는 게 오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오데스크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오데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오데스크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직거래 옥션 같은 거예요.
그 사업주가 뭘 올리냐 하면, 자, 나한테 책 100페이지짜리 있는데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야 돼. 번역해 줄 사람. 시간당 $20.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 나는 $19에 할 수 있어. 나는 $21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사업주 하나가 그 사람 하나 선정을 해요. 그리고 과제를 그 사람한테 전송을 해줘요. 그 사람이 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미국에서 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옛날에 전통적인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라고. 지금 국경을 넘나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경을 두고 고용허가제라는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오데스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서로 왕래를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도 저게 참여하는 분들이 2만 명인가 3만 명 정도 벌써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노동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권한일자리위원회에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일자리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임금, 이 일자리를 결정할 거라는 어떤 예전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복지라든지 특히 최근에 있어서 제가 읽은 것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다기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어떤 주거 지원, 청년의 주거 지원이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OECD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변수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들이 조금 나아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